내가 9살 때 할아버지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날 준영 삼촌이 큰 구경거리를 연출했다. 삼촌이 술에 취해 장례식 일을 돌보는데 호상인들을 모두 모조리 두들겨 패고서 급기야 인근 양반들이 큰 생색을 낸답시고 노복을 한 명씩 보내 상여를 메고 가던 것까지 때려서 모두 쫓아버렸다. 결국 준영 삼촌을 결박하여 집에 가두어 놓고 집안 식구끼리 온구하여 장례를 치르고 증조부 주최로 가족회의를 열어 안진뱅이로 만들기로 결의하고 준영 삼촌의 발뒤꿈치를 잘랐다. 홧김에 가족회의에서는 그러한 결정을 내렸지만 다행히 힘줄이 상하지는 않아 병신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삼촌이 종중조부 사랑에 누워 밤같이 울부짖는 바람에 나는 무서워 근처에도 못 갔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러한 추태는 상놈의 본색이요 행위라 하겠다. 그때 어머님은 나에게 너희 집에 허다한 풍파가 모두 술로 해서 생기니 너마저 술을 먹는다면 나는 단연코 자살하더라도 그 꼴을 안 보겠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다. 당시 나는 공문을 배워 이야기책 정도는 볼 줄 알았고 한문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천자문은 배웠다. 하루는 집안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몇 해 전 집안에 새로 혼인한 집이 있는데 그 집 할아버지가 새 사돈을 만나려고 서울 갔던 길에 사두었던 총대우를 밤중에 쓰고 나가셨다가 이웃 동네 양반에게 발각되어 관을 찢기고 다시는 관을 못 쓰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힘써 울었다. 그 사람들은 어찌하여 양반이 되었고 우리 집은 어찌하여 상놈이 되었습니까? 침상 강씨의 선조는 오리만 못하나 현재 진사가 세 사람이나 있지 않느냐. 별담 이진사 집도 그렇다. 진사는 어찌하여 되는 건가요? 진사급제는 학문을 연마하여 큰 선비가 되면 과거부하 되는 것이다. 나는 이 말을 들은 후부터 글 공부할 마음이 간절하여 아버님께 어서 서당에 보내달라고 졸랐다. 아버님은 동네에 서당이 없고 다른 동네 양반 서당에서는 그 상놈을 잘 받아지도 않거니와 받아주더라도 양반 자제들이 멸시할 터이니 그 꼴은 못 보겠다 하며 주저하신다. 결국 아버님은 문중과 인근 상놈의 친구의 아동을 몇 명 모아 서당을 새로 하나 만드셨다. 수강료로 쌀과 보리를 가을에 모아주기로 하고 청소리 이생원을 선생으로 모셔왔다. 그분은 양반이지만 그리 넉넉지 못하여 양반의 선생으로 고용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 같은 상놈의 선생이 된 것이다. 선생님 오시는 날 나는 너무 좋아서 머리 빗고 새 옷 입고 마중 나갔다. 저 앞에서 키 큰 50살 남짓의 노인이 오신다. 아버님이 먼저 인사하신 후 창아마 선생께 절하여라고 말씀하신다. 공손히 절하고 나서 선생을 바라보니 마치 신선이나 하느님처럼 그렇게 보였다. 이리하여 우리 집은 사랑의 공부방을 열고 선생님 식사까지 봉양하게 되었다. 이때 내 나이 12살이었다. 나는 계약하던 첫날 마상봉안식이란 5글자를 배웠다. 뜻은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너무 기뻐서 밤에 어머님이 밀매가리를 도와드리면서도 외우고 또 외웠다. 나는 새벽 일찍 일어나 누구보다 먼저 선생님의 방에 가서 글을 배우고 밥구럭을 메고 멀리서 오는 동무들을 내가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우리 집에서 석 달간 지낸 뒤 서당은 인근 산동 신준이 사랑으로 옮겨갔다. 나는 아침이면 밥구럭을 메고 산고개를 넘어 서당에서 집까지 오며 가며 배운 끊임없이 글을 외웠다. 동무들 중에서 나보다 수준이 높은 자도 있었지만 배운 것을 외우는 자는
시험에서 늘 내가 최우등이었다. 반년이 되지 않아 신존이 부친과 선생 사이에 반목이 생겨 결국 선생님을 내보내게 되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 선생이 밥을 많이 먹는다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자기 손자는 둔재로 공부를 못하는데 비해 나의 학문이 날로 발전하는 것을 시기한 것이었다. 일전에 매달 보는 시험을 앞두고 선생님은 나에게 은밀하게 네가 늘 우등하였으니 이번에는 일부러 못 외는 것처럼 모른다고 대답하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내가 선생님 부탁대로 하였더니 그날은 신준이 아들이 1등했다고 닭 잡고 술상 차려 잘 먹었다. 그런데도 결국 그 선생을 해고하였으니 이것은 진실소위로 상놈의 짓이다. 어느 날 내가 아침도 먹기 전에 그 선생님이 집에 와서 작별을 고하셨다. 나는 정신이 아득하여 선생님 품에 매달려 목 놓아 울었다. 선생님도 눈물이 비오듯 하였다. 작별하고 나서도 나는 밥을 먹지 않고 울기만 하였다. 얼마 후 그와 같은 돌린 선생을 모셔와 공부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이 잔심불수가 되셨다. 그때부터 나는 공부도 못하고 아버님 심부름만 하였다. 워낙 가난한 살림에 의사와 약을 대야 하니 가사는 곧 탕진되었다. 네댓 달 치료 후 아버님은 반신불수로 다소 호전되었다. 입이 삐뚤어져 발음이 분명치 못하고 한쪽 팔과 다리를 못 쓰셨지만 반쪽이라도 쓸 수 있는 것이 무척 신기해 보였다. 돈이 없어 훌륭한 의사를 모셔오지 못하자 부모님은 무전여행으로 문전거식하면서 고명한 의원을 찾아 치료받기로 결정하셨다. 부모님은 집과 밥솥까지 다 팔아버리고 나를 큰어머니 댁에 떼어둔 채 떠나셨다. 나는 사촌들과 같이 송아지 고삐나 끌고 사너리 밭두렁에서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 부모님이 그리워 견딜 수 없자 나는 부모님 따라 신천 안악 장련으로 떠돌아다니기도 하였다. 장련에서 부모님은 나를 재종조의 누이댁에 떼어두고 할아버지 대성을 지낸다며 분양 터골로 돌아가셨다. 장련의 재종누이 댁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그 댁 주인과 같이 9월산에 나무하러 가곤 했다. 어렸을 때 나는 유달리 키가 작아 나무찜을 지고 다니면 마치 나무찜이 걸어가는 것 같았다. 나무하는 것도 고통스러웠지만 그 동네 큰 서당에서 밤낮 책 읽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비애를 느꼈다. 얼마 후 부모님이 장련으로 오시자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 공부하겠다고 졸랐다. 아버님께서 한쪽 팔과 다리를 좀 더 쓰시고 기력도 차차 회복되시는 데다 공부하고 싶어하는 나의 열성을 가상히 여기셔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고향에 돌아와 보니 의식주 무엇 하나 의지할 데가 없었다. 친척들이 조금씩 출염하여 겨우 살 곳을 마련하고 나도 곧 서당에 다니게 되었다. 책은 빌려서 읽었으나 먹과 붓이 넣을 곳이 없었다. 어머님이 품팔아 김매고 길쌈하여 먹과 붓을 사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내 나이 14시 되고 보니 만나는 선생이 되게 고루하여 아무 선생은 벼 10섬짜리, 아무 선생은 5섬짜리 등 수강료에 다소로 학력을 짐작하게 되었다. 어린 내 소견으로도 선생의 마음씀이나 일처리가 남의 사표가 될 자격이 없어 보였다. 그때 아버님은 종종 나에게 이런 훈계를 하셨다. 밥 벌어먹기는 장타령이 제일이라고. 너도 큰 글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실용문서에나 주력하여라. 그래서 나는 토지문건, 정수장, 제축문, 혼서문, 사원문 등을 틈틈이 연습하여 무식한 우리 집안에서는 상당한 명성을 얻었다. 우리 문중에서는 내가 장래 존의의 자격은 있다고 총망하였지만 당시 내 한문 실력은 겨우 글자 몇 줄 읽는 정도였다. 그러나 통감 사략을 읽을 때 왕후장성의 씨앗이 어찌 따로 있으리요 라던 진승의 말, 칼을 뽑아 뱀을 베었다는 유방의 행동,
빨래하는 부인에게 밥을 얻어먹었다는 한신의 사적 등을 볼 때 나도 모르게 양 어깨가 들썩거렸다. 나는 어찌하든지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다. 가정이 비난하여 고명한 선생을 찾아 배울 형편이 되지 못해 아버님은 무척 고민하셨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동북 심리대는 항명동에 사는 정문재 씨는 상민이었지만 지방 굴지의 선비였고 더욱이 큰어머니와 제종남매간이었다. 그 정씨 집에는 사방에서 선비들이 모여들어 시효와 불을 지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사당을 열어 이동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아버님이 정씨에게 부탁하셔서 나는 수강료 없이 배우는 면비학동이 될 수 있었다. 너무도 만족하여 나는 매일 밥구럭을 메고 험한 고개 깊은 계곡을 쏜살같이 넘나들어 그곳에 기숙한 학생들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때 도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시를 짓는 데는 초보적인 대고 풍십팔구를 익혔고 공부는 한 당시와 대학 통감을 배웠으며 글자 연습은 분판만 사용하였다. 이때 임진양 경과를 해주에서 거행한다는 공포가 있자 장 선생은 이 사실을 아버님께 알렸다. 이번 과거에 창암이를 데리고 가면 좋겠는데 글씨를 분판에 쓰면 창암이 답안지도 쓸만하지만 과거 답안지와 같은 종이에 연습하지 않으면 처음이라 잘 쓸 수 없을 것이네. 그러니 장지에만 연습하면 좋겠는데 노영은 비난하여 주선할 도리가 없겠지? 종이는 내가 주선하여 볼 테지만 창암이는 글씨만 쓰면 되겠나? 글은 내가 지어줌세. 선생의 이 말에 아버님은 무척 기뻐하며 장지 5장을 구입하셨다. 나는 기쁘고 감사하여 필사의 교법대로 정성을 다하여 연습하니 하얀 종이가 온통 검게 변하였다. 과거 비용을 준비하지 못했던 우리 부자는 먹을 좁쌀을 등에 지고 선생님을 따라 해주에 도착하여 아버님이 이전부터 잘 알고 있던 개방집에 기숙하였다. 드디어 시험 보는 날, 선화당 옆 관풍각 주변 사방에는 새끼줄로 망을 둘러쳤고 정해진 시간에 과거장의 문을 열었다. 흰 배에 산동접이니 석담접이니 하는 접의 이름을 써서 장대 끝에 매달고 자기의 점리를 먼저 잡으려고 힘있는 자를 앞세워 큰 종이 양산을 들고 도포 입고 유건 쓴 선비들이 직접 접접이 들어가는 대혼잡의 형경은 참으로 볼만하였다. 과거장에는 노소 귀천이 없이 무질서한 것이 내려오는 풍습이라 한다. 또 볼만한 것은 늙은 선비들이 걸거하는 모습이었다. 관풍각을 향하여 새끼줄망 구멍 사이로 머리를 들이밀고 서생의 성명은 아무 개의 없는데 먼 시골에 살면서 과거 때마다 참석하여 금년 70살입니다. 요 다음 다시 과거에 참석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초시라도 한번 합격하면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며 진정하는 것이다. 어떤 이는 큰 소리로 외치고 어떤 이는 목 놓아 우니 비굴하기도 하고 가엾기도 하였다. 본접에 와서 보니 선생과 접장들이 글을 짓는 자는 짓기만 하고 글씨를 쓰는 자는 쓰기만 하였다. 나는 선생님에게 늙은 선비들의 걸거하는 모습을 말씀드린 후 이번엔 제가 아니라 아버님 명의로 과거 답안지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기회가 많지 않겠습니까? 하고 부탁하자 선생님은 내 말에 감동하여 흔쾌히 수락하셨다. 이런 대화를 들은 어떤 접장 분이 네 글씨가 나만은 못할 터 네 아버님 답안지에 글씨는 내가 써주마. 너는 후일 과거 공부를 더 해서 직접 짓고 쓰도록 해라. 하고 거들어 주신다. 나는 예 고맙습니다. 며 감사했다. 이렇게 선생님이 짓고 접장이
쓴 아버님 명의의 과거 답안지를 새끼 줄망 사이로 시간 앞을 향해 쏘아들여 보냈다. 그리고 나서 과거에 얽힌 이런 말 저런 말을 들었다. 시간에 대해 불평하는 말로는 통인놈들이 시간에게는 보이지도 않고 과거 답안지를 한아름 도적하여 갔다는 것이다. 과거장에서 글을 싣고 쓸 때 남에게 보이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글을 지을 줄 모르는 자가 남의 글을 보고 가서 자기 글로 제출한다는 것이다. 또 개의한 말은 돈만 많으면 과거도 벼슬 다 할 수 있다. 글을 모르는 부자들이 큰 선비의 글을 몇천 냥씩 주고 사서 진사도 하고 급제도 하였다고 한다. 그뿐인가? 이번 시간은 누구인즉 서울 아무 대신에 편지를 붙였으니까 반드시 된다고 자신하는 사람 아무개는 시간의 수청 기생에게 몇 주단 몇 피를 행사하였으니 이번에는 꼭 과거를 한다고 자신하는 자도 있었다. 드디어 나는 과거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위에 몇 가지 현상만 보아도 과거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무슨 가치가 있는가? 내가 심혈을 다하여 장래를 개척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인데 선비가 되는 유일한 통로인 과거장의 꼬락서니가 이 모양이니 내가 글을 지어 과문체에 능통하더라도 아무 선생 접장 모양으로 과거장의 대사업자에 불과할 것이니 나도 이제 다른 길을 연구하리라 결심하였다. 나는 이처럼 과거 길에서 불쾌한 느낌과 비관적인 생각만 품은 채 집으로 돌아와 아버님과 상의하였다. 제가 어떻게든 공부로 입신양명하여 강가 이가에게 당한 압제를 면할까 하였는데 그 유일한 방법이라는 과거장의 폐해가 이와 같은즉 제 비록 큰 선비가 되어 학력으로 강씨 이씨를 제압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엽전의 마력이 있는데 어찌하오리까. 또한 큰 선비가 되도록 공부를 하려면 다소의 금전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집안이 이같이 가난하니 앞으로 서당 공부를 그만두겠습니다. 아버님 역시 옳게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 그러면 풍수 공부나 관상 공부를 해보아라. 풍수의 능의 명당의 조상을 모시면 자손이 복록을 누리게 되고 관상을 잘 보면 선한 사람과 군자를 만날 수 있다. 나는 이치에 맞는 말이라 생각되어 그곳을 공부하여 보겠습니다. 서적을 얻어주십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아버님이 우선 마이상서 한 권을 빌려주셔서 나는 독방에서 이것을 공부하였다. 관상서를 공부하는 방법은 먼저 거울로 자신의 상을 보면서 부위와 개념을 익힌 다음 다른 사람의 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가는 것이 첩경이다. 나는 두문불출하고 석 달 동안이나 내 상을 관상학에 따라 면밀하게 관찰하였다. 그러나 어느 한 군데도 부격에 좋은 상은 없고 얼굴과 온몸에 청격, 빈격, 흉격밖에 없었다. 과거장에서 얻은 비관에서 벗어나기 위해 관광세를 공부하는데 오히려 과거장 이상의 비관에 빠져버렸다. 짐승과 같이 살기 위해 산다면 모르지만 인간으로서 세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 그런데 상서 중에서 이런 구절이 있다. 상 좋은 것이 몸 좋은 것만 못하고 몸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다. 이것을 보고 나는 상 좋은 사람보다 마음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이제부터 밖을 가꾸는 외적 수양에는 무관심하고 마음을 닦는 내적 수양에 힘써 사람 고시를 하겠다고 마음먹으니 종전에 공부 잘하여 과거하고 벼슬하여 천한 신세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은 순전히 허영이고 망상이요. 마음 좋은 사람이 취할 바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마음 좋지 못한 사람이 마음 좋은 사람으로 되는 방법이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니 역시 막연하였다. 상서를 그만 덮어버리고 지리에 관한 책도 좀 보았으나 취미를 얻지 못하고 병서인 손무자, 오기자, 삼약, 육도 등을 보니 이해하지 못할 것이 많다. 그러나 장수가 될 훌륭한 재질을 논하면서 태산이 앞에서 무너져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병사들과 더불어 고락을 함께한다.
나아가고 물러섬을 호랑이와 같이 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지지 않는다. 등의 구절을 매우 흥미있게 낭송하였다. 나이 17살 때 나는 1년간 일가 아이들을 모아 훈장질을 하면서 의미도 잘 모르는 병서만 읽었다.